신나는 화요일 총선 여지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서 오늘 총선 여지도, 총선 지도를 놓고 길잡이가 돼주실 텐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총선이 하루 앞입니다. 선거 하셨어요? 우리 최재성 수석님? 네, 저는 첫날 사전 투표하셨어요? 6시 5분에 했습니다. 기다리셨군요. 아침 방송이 있어가지고 나가시자마자. 네, 하고 네. 나와야 돼서. 우리 저는 본투표 때 하려고요. 하시려고? 왜냐하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네. 조금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사전투표에 대한 의심 그 차원이 아니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투표하셨고 이제 투표를 안 하셨고 자, 내일 이제 경선의 날이 왔는데요. 여야 모두 지금 수도권을 돌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권은 2조 심판, 야권은 정권 심판, 다 심판하는데 어느 쪽이 더 소구력을 불러올까요? 우리 최재성 전문가님. 아니 저는 뭐 정권 심판은 이제 하나의 큰 이제 흐름처럼 돼버린 거고요. 2조 심판이라는 거는 조금 만들어낸 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건데요. 우선은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자는 거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 거요. 정권 심판도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이런 거지 윤석열 심판하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하나의 평가 투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통령과 여당 또 그 정권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야당을 차라리 야당 심판이라고 하지 2조 심판 이러니까 무슨 이시조선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최근에 이걸로 그냥 이렇게 굳히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야당 심판, 운동권 심판, 종북 심판까지는 안 했지만 종북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심판도 청천연색으로 여러 가지를 해놔가지고 심판론 자체도 사실 여당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야당 심판론은.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도 청천연색으로 하다가 잘 정리를 못하니까 제가 보기엔 조금 안 맞는 거 안타까워요.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진 전 장관님? 뭐 맞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어차피 윤 대통령 집권 3년 차. 2년 차죠. 2년 차? 3년 차. 3년에 3년이 접어들어. 남았죠. 네. 접어드는 시점이니까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선거에 그 자연히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후반 뭐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토양은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을 또 확 붙여버린 게 황상무 수석건이라든지 이종섭 대사건 또 거기에 이제 뭐 대파 그거는 야당이 너무나 키운 거긴 하지만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확 불이 붙어 버렸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왜 미국 선거에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뭐 이런 그렇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 생각나죠. 그런데 정권 심판론이 확 불이 붙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맞불을 야당 심판, 운동권 심판에 시작해서 지금 최수석 말씀하셨듯이 이제 2조 심판론 이렇게 되니까 그 정권 심판론에 이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으면 결국은 그쪽 프레임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저는 사실 이게 선거는 상대적이어서 한쪽이 네거티브로 세게 나오면 네거티브 할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기 때문에 여권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계속 지금 물가 포함해서 민생이 어려우니까 민생 뭐 이거 위주로 가고 그 대신 지난 뭐 2년 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해나갈 테니 남은 3년 일 잘할 수 있게 저희에게 좀 힘을 보태주세요라고 민생과 읍소 그 두 가지로 갔더라면 그나마 이 정권 심판론을 조금은 약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거기다 심판론으로 맞불을 나가지고 심판론이 더 불붙게 하는 게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조금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당 얘기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점상으로는 정확하게 이게 평가
이 시점이냐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죠. 예, 반환점도 안 돌았잖아요. 아직 2년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1년 11개월 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고적 투표 성향과 전망적 투표 성향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게 완전히 회고적 투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야당 심판으로 맞불을 놨어요. 그리고 전선을 넓혀놨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돼버렸는데 예. 심판도 그냥 두 명으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하여튼 안 보이게 하고 네. 비대위원장으로 투입돼서 고군분투를 했잖아요. 예. 효과도 좀 봤고. 봤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토론회 하자고 네. 했는데 이 대표는 야 대통령도 나 무시하고 안 만나주는데 왜 당신하고 해. 그래서 그렇죠. 거부했거든요. 그건 거부했죠. 1대1 각을 안 만들라 그런 건데 지금 그 각은커녕 조국각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망적 투표로 이동시킬 수 있는 네. 그걸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예. 그런 전략을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공천 갈등이 있었잖아요. 공천 갈등 있었죠. 그래서 항상 MB 정권 마지막에 치러졌던 2012년 선거 네. 민주당이 이긴다 그랬는데 졌잖아요. 졌죠. 그때도 민주당이 그런 이제 갈등 문제들이 그랬죠. 있어가지고 안정론 같은 것이 먹혔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공격적으로 처음부터 막 야당 심판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일종의 안정론 또 이제 전망 같은 거를 잘 제시를 하면서 했으면은 네.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아니,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보탤게요. 네, 잠시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우리 진 전 장관님께서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30%의 중반대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에서 5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37.3%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이루어진 조사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치 얘기하면 안 돼요. 수치. 얘기하면 이렇게 또 해드려야 돼요. 네네 예. 맞아요. 저기 근데 저는 선거 프레임이나 메시지들이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이 그 국민의힘 선대위 체제의 어떤 구조적 한계라고 그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저는 정치 중에서도 선거 영역이야말로 정말 경험과 경륜이 고도로 필요한 그런 영역인데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선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것도 원탑 선대위를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선대위 안에 특히 실무 총괄을 하는 상황실이라든지 이 여기에서 그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이제 영남 출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수도권 선거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프레임 짜는 거나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메시지 발사하는 게 좀 수도권 출신인 저로서는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네. 그 한동훈 비대위에 비판적이시네요. 예, 그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비대위원분들은 뭐 김경률 회계사도 있고 또 박은식은 호남 출신이기도 아니 하고. 저는 선대위. 원탑 선대위. 예. 네. 그래서 그날 한동훈 비대위가 좀 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 우린 본투표 12시간 나라를 구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법여권 200석이 됐기 때문에 개헌저지선 좀 해달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읍수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 전 수석님께서도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밀려서 그러니까 이게 네. 야당의 워딩이거든요. 야당의 워딩이다. 나라를 구합시다. 나라를 구하자. 예. 야당의 워딩을 여당 비대위원장이 쓴다. 그거는 이제 지금 상황을 반영한 거죠. 근데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워낙 거대하니까 아니, 또 그런 거 아닐까요? 국민들은 우선은 대통령 중심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 이거는 있어도 네. 무슨 국회 심판 이거는 뭐 독일 개끼리다 뭐 이런 거는 있어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야당의 언어, 야당이 통상 써왔던 선거 때 써왔던 얘기 이런 것을 여당 위원장이 하는 것 자체가 네. 아까 얘기한 심판론 프레임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말려들었다. 예, 거기다가 상황이 이제 녹록치 않으니까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개헌저지선의 예. 상징인 200석 이것을
얘기하는 네. 이런 것이 이제 또 이제 다급함의 반영. 그런데 막판 호소는요. 네, 어떻습니까? 막판 호소는 여당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국정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정 안정론, 지원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사과하고 예. 이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역시 심판론 틀거리에서 이 워딩이 나온 거예요. 국정 안정을 해야 되는데 막판에 몰렸다. 그럼 범야권의 200석 실현될 수 있는 겁니까? 진 전 장관님? 범여권이요? 여기는 잘못된 것 잘못됐네. 같아요. 범야권. 네, 네, 네. 네. 범야권 200석 말은 하지만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 정도까지 만들어 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황을.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실현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그러면 결국은 윤 대통령은 그 레임덕을 넘어서서 뭐 거의 데드덕까지 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텐데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그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하루 그다음에 내일 내일은 사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각 선거 캠프나 후보들 입장에서 내일 하루 하게 되는 선거운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투표 지지자들을 동료라는 거죠.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한동훈 선대위 자체 뭐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당 내외에 외부에서까지도 좀 선거 경험 있는 그 인력들을 좀 총동원해서 썼더라면 활용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당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네. 양당의 이제 전략이라든가 또 뭐 공천 과정 또 쭉 보면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쉬움이 있어요. 예, 예. 이게 민주당은 쓰리탑 체제 체제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보완적인 수습 같은 것이 좀 됐고 예. 한동훈 형제는 원탑 체제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구멍들이 많이 나고 전략적으로 예. 크게 보고 또 조밀하게 보는 이런 이제 전략들이 잘 안 보여서 예. 그런 게 조금 손해 본. 그리고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제 눈에 보면 되게 안쓰러워요. 막 다 방전, 이제 모든 에너지가 다 방전되고 있는 듯한 네. 그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러니까 아무튼 200석 네. 이렇게 이제 진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200석 안 된다는 아주 전형적인 논리고 민주당에서 예전에 좀 썼던 얘기거든요. 네. 200석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했는데 이 선거 운동이 이거는 네. 쉽지 않은 얘기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또 강조를 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지만은 거꾸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이 좀 엇박자가 나거든요. 엇박자. 그 선대위 관계자 국힘 관계자가 마지막은 네. 너무 국힘 안 된다 한다 그러니까 110석에서 심지어는 130석까지 예. 이렇게 잡고 막 그랬던 게 있고 그런데 한쪽에선 개헌저지선 얘기하고 200석 얘기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200석은 사실상 구도상이라도 그렇고 네. 불가능한 야권 범야권 200석은 불가능한 거다. 것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지도를 살펴봐 주셨군요. 그러니 안심하시라. 안심하시라. 안심하십니다. 아니, 안심 못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번 선거를 끝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뷰를 보니까 정치를 계속 한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선거 결과 만약에 참패로 끝난다 그러면 네. 당분간은 조금 좀 휴지기를 가졌다가 다시 오시고. 나오실 것 같고 좀 웬만큼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곧 전당대회 같은 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비대위 체제니까 전당대회 당권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네.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원희룡 대 이재명 대 원희룡에서 거기서 원희룡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되면 당에 원희룡 후보도 들어오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그러면 승리했다 이렇게 볼 텐데 그럼 두 사람의 관계 그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현실화되지 않는 가정이니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취소할게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그런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정치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정치 지도자급에 예. 있는 분들이 정책 감정을 막 소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유보된 감정 있잖아요. 유보된 감정.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저는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 과정 네. 공천 그래서 과정. 수정을 했는데 네. 일부 수정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이 뒤돌려차기 그냥 제대로 해버린 거거든요. 수정이 더 나빠졌어요. 상대방한테는 약오르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소위 윤한 갈등이 막 폭발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예. 이때 유보가 돼버린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엔 네. 총선으로 유보가 됐는데 네. 한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이런 유보된 감정이 대통령과 이제 한 장관 사이에 어떻게 작동할지가 네. 조금 관전자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포인트군요. 걱정스러운 예, 그런 그럼 점이죠. 알겠습니다. 내일 총선이니까 총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빙인 지역구가 50여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단 하루 내일 분위기의 흐름으로 승부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장관님? 뭐 바뀔 수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들어서 민주당의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그렇죠. 문제가 뭐 점점 더 특히 김준혁 후보의 경우 심상치 않게 그 진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아주 박빙인 곳에는 아마 양당 공히 내부 조사상으로는 뭐 그런 흐름을 읽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곳이 막 좁혀지고요. 그 경합 지역이었던 것이 조금 뒤집어지는 지역도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내일 하루 총 결집, 총 투표장으로 총 집결하도록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쪽 저쪽 뒤집어질 수 있는 지역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소위 이제 이 정권 안 되겠다. 네. 라고 생각하는 이제 유권자 예. 국민들이 있다면 그다음에 양문석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과연 동등한 교환 가치로 취급될 수 있냐. 아, 예. 그런 점에서 제한적이다. 양문석 김준혁 그 후보의. 악영향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정권 심판론에 이제 동의하는 국민들이 꽤 이렇게 쫙 그 흐름이 이제 크게 막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네. 또 끊겨버린 느낌? 아. 그게 이제 더 이어지거나 올라가지 못하고 예. 끊겨버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박빙이거나 예. 이제 선전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딱 끊겨버린 예. 그런 걸로 작용을 해서 제가 보기엔 그런 점에서는 정권 심판하고 교환 가치 동등한 교환 가치는 아닌데 이 흐름이 딱 끊겨버렸는데 이 구실을 해버린 이런 경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제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이렇게 막혔다. 닫혀버린 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좀 그 투표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틀어서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이 32.28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최종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까요? 역대 최고치 정도 기록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본 투표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데 견인한다고 해서 사전 투표 오른 것만큼 최종 투표율이 올라가느냐? 그 비례대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 투표에서 할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네. 사전 투표가 본 투표를 견인하는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혼재돼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 역대 최고치는 나올 수 있는데 사전 투표 오른 것만큼 본 투표 아니 최종 올라가지는 투표율이 않을 확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나 뭐 그 정도 생각.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편하니까 먼저 하고 본 투표를 또 안 나온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사전투표 비율대로 본투표에
그대로 네. 본투표가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봐서는 그런데요. 이게 네. 편리하단 말이에요. 편리하죠. 이 제도의 안착이라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본투표에 안 나갈 네. 사람들도 사전 투표를 할 만한 네. 그런 이제 편리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익숙해졌고 네.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본투표에 반영이 되는 거죠. 높아진 것만큼. 네.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네. 번째로 대선에서 이제 19대 대선, 20대 대선을 보면은요. 사전 투표율이 10%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대선 본투표율은 똑같아요. 0.1% 차이예요.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 100m를 뭐 8초 벽을 못 깨듯이 네. 그런 이제 77% 이상의 대선 투표율을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선은 그렇고요. 총선은 보통은 절반 이상이 반영이 됐어요. 사전 투표가 10% 올랐다면 그럼 본투표가 한 5, 6% 올리고 이런 게 반영이 됐는데 몇 차례 안 되지만 그런데 총선에도 마의 8초 100m 8초대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70% 넘긴다는 넘기기는 건 힘들. 네. 적어도 그러니까 기준도 뭐 21세기 들어서서 21세기 들어서서 21세기 이후로 예, 그렇죠. 예. 시작된 이후로 예. 70%를 넘긴 적이 없는데 그걸 깰 수 있을까 하면 저는 그게 이제 효용이 예. 막바지 효용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저는 사전투표 관련해서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총선 이후에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이렇게 되니까 사전투표 비중이 본투표 그러니까 전체 투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본투표 있죠. 비중보다 높아지게 되면 결국 그러니까 선거가 네. 앞당겨진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13일이 다 충분히 소비되지 않고 특히 신인들한테는 인지도에서 취약한 신인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불이익이 선거운동이 줄어드는 있는 거죠. 그건 네, 뭐 그런 좀, 상황이어서 조금 다른 이거 문제인데요. 네. 정치 신인의 문제는 뭐 그런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 아니고 아니, 며칠 뒤에 봐야 상대적 예전 제도에 비해서 본투표만 있었던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시간들을 자기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네. 정치 신인과 이제 현역이나 이런 이 차이 일단 정치적인 어떤 차별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좀 봐야 될 봐야 문제 되는 아닌가 문제다. 싶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70%는 못 넘는다. 못 넣는다. 그리고 저는 한 0.4 정도 예. 반영한다. 0.4 그러면 정도. 4.6% 지난보다 늘었으니까 약 약 68% 68%. 왔다 갔다 야,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되면 나올 텐데요.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요? 네네. 투표율은 본투표율은 참 높지 않을 것 같다. 높아는 지는데 높아는 지는데 조금 70%를 넘기기. 70%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층 결집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좀 예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 정도로 높아지면 네. 이런 게 있어요. 고령층 왜 국민의힘 주로 많이 지지하는 고령층 6070, 8090. 유권자들은 5060. 워낙에 평소에도 예. 투표율이 높아요. 투표율이 높아요. 투표를 많이 하시는 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통상 이 투표율 높은데 많이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는 계층이 결국 젊은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예년보다 많이 높아졌다 그러면 중고령층보다는 젊은이들이 이번에 많이 나갔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건데 특히 20, 연령별. 30대 예. 그러니까 대선 때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 지지 많이 했었죠. 특히 20대의 경우는. 근데 이번 총선은 대선만큼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이반이 이탈이 됐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율이 너무 높다 이러면 국민의힘이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 결과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지난 대선에는 생각합니다. 또 달랐는데 네. 예. 예.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게 판단을 하시겠죠? 그렇죠. 특히 야당을 할 때는 야당을 할 때는 또. 투표율이 높으면 그거는 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는 것이 국민의힘에 그다지 불리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이런 거고요. 예.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정권 심판론 이런 게 꽤 이제 비등해서 민주당 지지율보다 10여 프로 웃돌았어요 과거에.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별개로 간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났거든요. 네. 정권 그건 중도층 심판론하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전되는 과정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예상 의석 같은 네. 거 했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그렇게 전망이 되고 네. 이제 그런 그랬던 상황이군요. 거죠. 그렇군요. 이 여야 사령탑들의 마지막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청계광장, 이재명 대표는 용산. 이 두 장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용산에서 하시는 거는 뭐 정권 심판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 네. 통상 국민의힘의 경우는 청계광장 아니면 광화문 광장 뭐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서울 선거에 이제 그 사활을 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어떻습니까? 이 통상적으로 선거 대책위에서 선대위 정할 때 마지막 유세 일정뿐만 아니라 장소 그리고 메시지 모든 걸 그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메시지나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명 대표 마지막 그 유세 동선은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이런 동선이고요. 네. 청계광장은 왜 그렇게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네.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모이기가 좋아요 거기가.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광화문 따지면 또 광장보다. 이명박 대통령 생각나잖아요. 아 생각나세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전망적 투표를 해야 되니까 자꾸 아니 최수석이나 해고하게 이 만들고. 대통령 생각이 나지. 많은 분들은 뭐 이제 아니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그래도 뭐 특별한 모이기 쉬워서 근려한다 그러면은 메시지가 그럼 뭐냐? 네. 마지막 메시지가 이런 것들이 또 잘 안 잡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애정을 갖고 보면 좀 보이지 않을까요? 뭐 제가 뭐 애정을. 아니, 왜냐면 지금 한동훈 당장 상대당의 네. 아니, 한동훈 것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을 그러니까 그런 거 해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죠. 굉장히 그래서 내내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쉬워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전자 입장에서. 관여자 입장에서 네 마지막으로 그 민주당의 오히려 위협적인 당이 조국혁신당이에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열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얻는다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러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함께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나 뭐 그 대놓고 하는 경쟁 이런 건 없겠지만 네.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그 보이지 않는 예, 미묘한 네. 미묘한 신경전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네.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예. 이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대척점이죠. 대척점. 그 측면에서는 함께할 수밖에 없는 또 함께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문제는 뭐 당권 경쟁이 있지 않을까요? 당권 경쟁은 아니죠. 당이 다르니까. 나중에는 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그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약간의 경쟁하진 그렇게 않을까요? 뭐 그건 이제 국민들이 네. 그 반열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네. 뭐 당 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당이 다르니까. 네. 그리고 당분간 합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네. 조금 이제 지속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굴러가는 이제 당이 될 터인데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앞에는 공동보조 손을 잡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두 분이 이제 그런 환경이 되면 네. 경쟁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나 그건 대권 후보 반열에 둘 다 갔을 때 위치했을 때 네. 그때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예, 대권 오늘 후보 반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한 분은 아직 모르니까. 아 그래요. 예. 지도. 두 분 다 위치했을 때. 예, 오늘 총선 지도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